왜냐하면 제가 경제부 기자로서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 또 뭐 서울시장 이명박, 전 다 인정해요. 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아주 5년 동안 정말 고생했죠. 그 자세한 얘기는 좀 뭐 따로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에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의 그 뭔가가 뒤집혔을 때 타겟이 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박영선 의원, 정봉주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때 정치계 떠나려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초선을 하고 2007년도에 대선에서 왕창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치권이라는 데가 어떻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로 제가 짐 싸고 나오려고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검찰 때문에 제가 못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외국으로 이제 그냥 좀 나도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티켓팅을 했는데 공항에 있는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이런 말 사실은 해주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그냥 기자 시절에 내가 신세도 지고 그랬으니까 얘기해 준다 그러면서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무슨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이 사람이 출국하면 알려달라. 그게 블랙리스트죠 사실은. 근데 블랙리스트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출근만 아닐 뿐이지 블랙리스트죠. 네. 그래서 이럴 땐 안 나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쭉 경험을 해봤는데 이럴 때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기는 모르지만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더라. 그 나가는 그 순간에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더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안에서 싸우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 가는 걸 포기했거든요. 근데 외국 가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 있었더니 뭐 자꾸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저더러 구로에 출마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원래 비례대표 하시면서는 초선 비례대표 하고 나면 재선부터는 지역구를 하나 찍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셨어요? 전 안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거의 로또 하나 맞으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그 당시에 그 구로라는 지역구가요. 네. 왜 한 자리가 비어 있었냐면요. 강금실 장관님을 거기 공천을 줄 예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금실 장관께서 출마 안 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구가 비어 있었죠. 마지막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당에서 이 지역구가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저더러 거기를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끝까지. 내가 무슨 지금 검찰하고 싸워야지 무슨 출마를 하냐. 응? 그랬는데 김원기 국회의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봐 그러더니 이럴 때일수록 나가야 되는 거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도 사실은 그렇게 의장님이 굉장히 감사하지만 진짜 이게 내가 나가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함세웅 신부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강릉에 피정가 있으신데 신부님 5분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제 얘기가 나왔대요. 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 박영선 의원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보자. 신부님 5분이. 그랬는데 결론은 출마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박영선이 병날 거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하셨더라고 저한테. 출마하라고. 근데 함세웅 신부님이 무슨 당에서 제가 구로에 나가라 그러는 걸 알고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고 전화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제가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부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제가 2008년도 18대 국회의 마지막 공천자예요. 민주당. 그리고 그날이 이제 3월 22일이었고요. 토요일 날 공천을 받았고 3월 23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예. 함세웅 신부님한테 저 이제 출마합니다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신부님이 이제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내일이 부활절인데 구로동에서 가장 큰 성당을 가라. 그러면 그 성당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지 않겠냐. 딱 이 말씀을 끝으로 그냥 내가 기도 많이 할게. 그래서 제가 3월 23일 날 아침에 아직 출마 등록도 안 했는데 제일 큰 성당이 어딘지를 찾아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성당에서는 부활절 날
윷놀이를 하더라고요. 미사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 윷놀이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 성당 분들이 왜 왔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여기 출마를 한다고 말을 하기가 힘든 게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랬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도 얼굴 알려진 사람은 훨씬 유리하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MBC에 있었던 것, 그리고 MB와 싸웠다는 것, 또 제가 재벌 개혁을 외치면서 금산 분리법을 통과시켰다는 그렇죠.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돼가지고요. 제가 딱 보름 선거 운동 했는데요. 첫 주는 명함을 나눠드리면 여기 왜 오셨어요? 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주가 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힘내세요. 찍어드릴게요. BBK 뭐 막 이러시더라고요. 신도림역 막 역 같은 데서.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뭐 당선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때 뭐 서울 시내의 민주당 의원들 다 떨어질 때니까요. 맞죠. 그런데 제가 그래도 끝까지 한 가지 고집을 피운 거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뉴타운 공약을 했어요. 맞죠.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시장 네,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뉴타운 바람 불 때거든요. 저는 근데 그 공약을 끝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MB 따라가기 하는 거 싫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뉴타운 공약한다 그래서 MB가 무슨 저 이쁘다고 뉴타운 해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세 번째는 저하고 뉴타운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공약을 안 했죠. 근데 구로는 뉴타운 하기 참 좋은 동네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뉴타운 공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MB와 오세훈 시장이 한. 그런데 그 공약을 끝끝내 지키지 못했죠. 가리봉동 쪽. 네.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되셔가지고 지금까지 내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지금이 이제 박원순 시장과의 진검승부가 아닌가 싶어요. 당시에 뭔가 좀 왜곡된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하시고 네. 어쨌든 간에 BBK와 MB 이 생각이 나고요. 의원님 하면 지금 키워드로 사실은 우리 같은 방송 스타일 같으면은 질문지 안 만들어도 돼요. 박영선 의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 BBK, 그 다음에 삼성, 다음에 저는 높게 보는 게 법사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흑역사로 이따 말할 세월호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흑역사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방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월호에 대한 최소한 진상규명 이것만큼은 그럼요. 끝내보자 한번 네. 생각 갖고 있는데 박영선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저한테도 약간 롤모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뭐 정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아마 원내대표도 하셨고 비대위원장도 하셨을 시기예요. 그때가. 네. 근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이현구였습니다. 네. 두 사람의 어떤 협상 끝에 그 유민 아빠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단식하고 막 이 분위기 속에 저도 의원님을 세월호 광장에서 굉장히 많이 뵀거든요. 그 집회에 막 나오시고 이런 걸 많이 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그때도 방송하고 있었으니까 박영선 의원이 우리들 표현이 그랬어요. 다 내줘버렸다. 그 의미 없는 특별법만 만들어진 것 같다 해서 이제 세월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역적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질문을 꼭 드리는 이유가 본인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꽤 여러 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곡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해명의 기회를 드릴게요. 그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 협상을 더 끌 수도 있었는데 제가 뭐가 제일 가슴이 아팠냐면요. 증거가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가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증거를 없애는 거를 제가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어지면 진실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거는 저의 양심이죠.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세월호 가족분들이 제일 화냈던 게 특검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죠. 사실은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은 그거는 잘 꾸려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가족을 포함해서 야당이 3명이 더 들어가게, 과반을 넘어서 3명이 더 들어가게 협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3명이 더 들어가고 유가족이 들어가면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 부분은 원래는 협상용으로 들고 나갔던 거예요. 저희가. 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특검을 들고 나가서 특검은 안 받아줄 게 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특검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진상 규명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순서상으로는 특검이 나중이니까. 그래서 특검 부분은 합의가 안 될 게 뻔하니까 이 부분을 내주고 대신 진상조사위원회의 숫자를 우리가 많이 받자. 이게 협상 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협상 전략이
그래서 상대가 이완구 그 원내대표가 그거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한 정도까지는 됐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것을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할 때 제가 직접 갔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여러 가지 국회 일정 이런 걸 생각해서 협상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직접 못 갔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달될 때 약간 사실관계가 좀 다르게 전달이 됐고 또 유가족들의 어떤 반응이 저한테 전달될 때도 조금 사실과 다르게 전달이 되면서 제가 사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는 굉장히 제 입장에선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고 제가 거기서 지금도 반성하고 좀 더 배웠다고 하면은 이런 마지막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소통하지 못한 점. 그것은 제가 아주 깊이 반성했죠.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자주는 못 뵙고 가끔 뵙는데요. 며칠 전에도 뵀어요. 총회 때 끝나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런데 이번 총회에 가서 이제 4.16 재단을 만드는 그런 네. 총회였는데 처음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저도 이제는 마음이 놓이고 참 편하게 저녁을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녁 먹으면서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때 의원님이 협상했던 거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약간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네. 국정농단 때 나중에 밝혀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청와대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좀 음모론 비슷하게 궁금했던 거는 박영선 의원이 무슨 외압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거 없었어요. 민주당 차원에서의 전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처음에 전략을 그렇게 세웠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완구 대표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요. 이완구 대표가 내 앞에서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허락받으면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허락을 받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무슨 외압도 없었고 오전에 비서실장으로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요. 2014년도가 제가 원내대표를 했을 때인데 이때 그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제 상대방이었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 앞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많이 걸었습니다. 네. 전화하시는 음성을 제가 한 절반 정도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영환 비망록에 나오는 지시사항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김경진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세월호 관련 건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막 유포되고 이 세월호의 시신을 구하는 것에 예산이 얼마 든다는 등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그 당시에 왕 실장으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무조건 실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조윤선 정무수석을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냥 전화 교환수 역할 정도밖에 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시를 하신 적이 없나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시신 인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시신을 인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발언은 취소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비망록에 있는 그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에 있는 그 제가 원내대표 하던 기간 동안에 비서실장님이라고 그 장자가 쓰여진 그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한 제 앞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화를 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이 사회의 원로로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장이라고 길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다 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간혹 제 일단- 지시도 있을 일단- 겁니다. 네. 발언을 다시 번복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요. 이번에 아무튼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한테 이제는 다 이해한다고. 그 당시에 상황이 그거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그때 제가 했던 그 3명 더 많이 가는 협상, 그것이 굉장히 유효했었다는 것도 이제는 이해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이 이제 조금 풀렸습니다. 그 저쪽 세력들 보면은요, 그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은 뭐냐면 황전원 씨라고 있어요. 특조위원. 사실상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선거 출마한다고 또 깽판 치고 나갔다가 이번에 제2기 특조위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또 그 사람을 추천하는 정말 네, 어떤 때는 정말 같이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어떻게 저분들은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뒤로 한참 뒤에 협상이 타결이 돼서 가동이 됐잖아요. 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박영선 의원이 처음에 합의했을 때 그 당시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됐으면 진실을 좀 더 많이 밝힐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냥 그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증거가 사라진다는 거, 그 증거가 사라지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증거를 빨리 협상을 질질 계속 끌면서 증거가 사라지게끔 하는 그 양심을 그냥 제가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직선적으로 했다 그럴까 좀 이제 그런 반성이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받아들이신 만큼만 받아들이십시오. 이해가 됐다. 아니면 이해 안 됐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현실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담으로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뭐 흑역사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이 어떤 노선을 갈 때 누구랑 친하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은 친문이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비문이거나 또는 심한 경우는 반문이 되기도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잘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박영선은 비문이었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정치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정치 인생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재명 시장처럼 하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돼야 내가 좋은 거니까 나는 친문이다, 이렇게. 그런 논리를 요즘에 아주 쌈박하게 개발하셨더라고요. 우리 의원님 어떠세요? 아니, 저더러 원조 친문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네. 진짜로 2012년 대선 끝나고 나서 언론을 뒤져보면은요, 제가 친문 좌장으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왜? 2012년 선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지 안 될지 50% 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절이어갖고, 이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당에서도 한 몸이 돼서 뛰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비문이 되셨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사실 저처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005년도인데요. 2005년도에 민정수석 시절에 금산분리법 때문에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직접 찾아갔어요. 저벅저벅. 무슨 학교 동문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다음에 저하고도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왠지 저분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대통령 같은 동문 아니세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동문이라는 거는. 그래서 찾아가서 이거 좀 제대로 해달라고. 전해철 의원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 당시 자기가 민정비서관이었는데 굉장히 당돌하다고 생각했었대요.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오냐. 근데 저는 우군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당내에서도. 이 금산분리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의원들이 자꾸 내 앞에서는 다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고 나중에 실제로 보면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통과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OS를 치러 간 거예요. 청와대에. 그러고서 이제 저는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제 방에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꺾어보자 하게. 성대모사 갑. 네. 비슷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그 금산분리법 자료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으시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서 2007년도 대선을 치렀을 때는 그때 정동영 후보 누구나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갖고요. 정말로
정말로 그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정말 서러운 선거를 치렀어요. 그래도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은 좀 우리한테 애틋한 마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간히 안부 전화 같은 것을 두세 번 하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왜 어려울 때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이렇게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거 지고 나서 2008년도에 제가 전화해서 이 BBK 관련 좀 여쭤볼 게 있다. 그래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감시가 하도 심해서 바깥에서 먹으면 혹시 또 무슨 오해를 받을까봐 제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시켜가지고 그 BBK와 관련된 얘기도 주고받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이제 점점 이렇게 사연이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 이 박원순 시장과의 경선을 할 때도요. 사실상 문재인 그 당시에는 아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셨을 텐데 저한테 굉장히 애틋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지금 다 뭐 아유 박영선은 그냥 그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만나서 또 직접 해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2012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012년엔 3선 국회의원이었고 문재인 의원은 초선이었거든요. 하루는 저더러 방에 오라고 그러셔서 갔어요. 그랬더니 약간 언짢으시면서 이래요. 아니 왜 이 당은 당이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더러 대통령 후보를 나가라 그래놓고는 아무도 안 도와주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지. 네. 그러면서 저더러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언제 도와주냐. 당장 내일부터 도와달라. 그래서 이게요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시라고 타이밍이 있다고.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한두 달 있다가 손석희 시선 집중에 나가서 제가 문재인 후보 도와드린다고 밝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하고 2012년 대선 끝날 때까지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2012년 대선을 딱 지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것은 외연 확장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2%로 또 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씀도 드렸죠. 대선 끝나고서 이제 힘드신 시기였는데 제가 같은 대학교 경희대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문이 옆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계속 비판도 받고 또 저 때문에 더 많이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또 제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떨어져서 필요하실 때마다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후부터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 나가셨을 때도 저는 막 앞에서 도와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박지원 대표하고 뭐 법사위에서 박남매니 어쩌니 해도 제가 박지원 대표한테 저는 문재인 후보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박지원 대표님을 앞에서는 못 도와드린다. 내가 이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무 역할도 안 했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되신 후에도 그 당대표 하시면서 굉장히 출렁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당대표를 내려놓으셨잖아요. 그 공천을 앞두고 2016년 총선에서. 예. 그때도 그만두시기 얼마 전에 저를 보자고 하시더니 저한테 비대위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번 비대위원은 제 역량으로 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를 왜 상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사람이 바로 김종인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과정을 거친 거죠. 이런 네. 지점도 있어요. 국민의당 막 분당 탈당 사태가 나고 그랬을 때 박영선 의원이 주저앉는다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나가지 않음으로써 이게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마지막에 거대한 인물 하나는 박영선이 나갈 거야 이런 예측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더 이상의 사태를 본인이 막아주신 건 맞고요. 이제 이 얘기가 오늘 이야기 중 핵심은 아닌데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뭐 비문으로 보이거나 아니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끝나고 나면 완전히 제가 친문의 가장 핵심으로 언론에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당대표를 하시면서 제가 그 당대표 하실 때도 저한테 인재영입 위원장을 좀 해달라 뭐 이런저런 말씀은 이미 있으셨는데 제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그 네. 문재인의 3선 중에 하나가 될 뻔했어요. 3선. 삼철 이것처럼. 그러니까 그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입방아에 오르기 쉬운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안 했거든요. 안 하고 나니까 자꾸 무슨 저를 이제 비문처럼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그게 막 일종의 언론에,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의 또 창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평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결국 나중에 막 이미지화가 돼서 그냥 그 사람이 이미지 고착화돼 버리는. 근데 실제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영선 의원 사이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보면 실제 되게 가까운데 네.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싸우는 대립관계 만들어주고 것처럼. 그런 거 네. 있어요. 그리고 2017년 대선 때도요. 제가 이제 막판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후보님을 거의 다 수행을 하면서 다녔는데 저한테 후보님이 그러시더라고. 밥 먹다 말고. 박영선 의원이 무슨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막판에 와서 히든카드처럼 도와주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의회 소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유세 현장에 나가면요. 자기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이어도 얼굴 모르는 사람 많잖아. 근데 유명한 사람 한 번 딱 나타나고 마이크 잡아주면 관중 동원 효과도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선거는 계속 출렁출렁거리잖아요, 이게. 네. 이 출렁거릴 때 히든카드를 두세 개 정도 반드시 쥐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 출렁거릴 때 그 출렁거림을 막지 못하면 거기서 쭉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진 이유도 그런 거죠. 히든카드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패를 하나씩 냈어야 보여줄 게 그렇죠. 없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그 히든 카드를 몇 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무슨 뭐 예를 들면 계산된 전략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런 어떤 위기 국면을 다른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나는 사실상 아니지 원래 친문이었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비밀 친문이었다. 그래서 비문. 비밀 친문. 그렇군요. 비밀 친문, 비문. 근데 이제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문팬. 요즘에 문파라고 하죠. 문파. 그분들은 이제 만나뵈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때 우리 달림을 갖다가 힘들게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막 뭐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거는 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 입장에 생각하면 저도 미안한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제 입장에서 아니면 또 선거의 어떤 큰 판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2012년 이후부터 나의 롤은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다. 이거에 저는 충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인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계속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건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아무 말씀하셔봐야 그건 별명밖에 안 드릴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죠. TV에 뭐 몇 인치가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식이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 친문이던 분들이 아무리 문재인 좋아를 외쳐봐야 효과 없을 때 저 사람 친문은 아닌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되게 좋아하네 뭐 이렇게 하면 생기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서 진짜 중요한 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 시장의 스탠스는 내가 보기에 천재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마침 남북한 관계에 있어갖고 그럼요. 현재 야당들이 말도 안 되게 남북관계 비판하는 거랑 정말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잘 되게끔 같은 당에 있지만 어떤 또 다른 어떤 세력이랄까 그 어떤 힘으로써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장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치적 역량이랄까 비중이 있는 분들이 한 말씀 하시는 건 훨씬 도움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번도 나를 세우지 않았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한 번도 나를 세우지 않은 분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실제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됐을까? 저는 그런 반문을 던지고 싶고요. 반문이시네. 그리고 예를 들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금 쓴소리를 했지만 그 쓴소리를 할 때는 하는 거고 몸이 부서져라 열정적으로 도와줘갖고 그 열정이 결국은 어떤 대통령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1%의 에너지가 됐으면 저는 그 1%의 에너지에도 전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소야대 이런 국면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저 선거 때 대선 때 그 박영선 의원이 유세하고 다니시면서 했던 연설도 여러 번 봤거든요. 연설 잘하는 여성 정치인들 중에 이제 몇 안 되는 분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돼요.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사람들이 박영선이 언제 비문이었나 다 잊어버릴 때쯤에 괜히 우리가 꺼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니 사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독재 정권을 빼고 이 정도의 국민적으로 그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봤을 때 박영선 의원님이 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가장 시급하게 느꼈다고 하는 외연 확장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몇 %의 비율로 공헌을 했는지는 따지기 전에 일단 그거에 대한 목표는 확실히 이루어진 거나요? 저는 이번 남북 관계에서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오빠의 친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2012년 상황이었으면요. 아마 그럽시다. 성사시킵시다. 아마 이렇게 또 대답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또 보수들이 공격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딱 균형을 그러니까 두 발도 아니에요. 딱 3발이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원했던 거죠. 2012년에 제가 정말 9월 달부터 거의 수행을 하다시피 해갖고 뭐 몇 개월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때는 우리 후보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거를. 근데 그 당시에는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요. 그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함이라든가 아니면 NLL 그게 큰 이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천안함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일정을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반대했냐면 거기 가면 함정에 빠지는 거다. 가지 말자고 제가 그랬는데 이제 후보가 그냥 가셨죠.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NLL 문제도요. 저는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려면은요. 그 NLL 나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서 난 잘 모른다. 이렇게 끊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후보가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 대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대신 얘기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설사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후보님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그냥 후보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놔두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고서 선거 지고 나서는 또 많이 후회했죠. 후회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후보님의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2012년에 선거 지고서 이거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 외연 확장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저는 이게 신의 한 수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박영선 의원님의 서울시장 출마도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충분히 해명이 되셨고요. 예. 친문 인정? 이게 나라냐? 절규와 인동의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망과 미래를 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지금 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대한민국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문재인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국민들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슴 뛰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공정한 나라, 그 주인공 국민 여러분과 함께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저 뒤에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사실은 박영선 의원님의 여러 가지 전공이 있어요. 국회 생활을 거의 한 15년 가까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름대로 전공이 있는데 제일 제가 떠오르는 건 역시 삼성 문제. 이름하여 우리들이 삼성 저격수라고 표현했더니 바로 의원실에서 답장이 날라왔어요. 그렇게 부르는 거 싫다. 같이 중립적인 걸로 부르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저격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바뀐 이름이 삼성 비리 추격자. 좀 이상해. 삼성 전문가 이렇게 해주세요. 김어준 공장장은 삼성 전문가 이렇게 거기는 뉴스 부르시던데? 공장이잖아요. 우린 방송 공장이니까. 자, 어쨌건 간에 그러면 이제 이재용 2심 판결도 있고요. 그게 곁들여서 며칠 만에 지금 최순실의 1심 판결도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막 복잡한 법리를 들이대면 애청자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고 이미 종편에서 다 나갔어요. 케이블 TV에서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재용 판결과 오늘 그 무슨 토론회 나오고 오셨죠? 네. 그 민주연구원에서 하는 네. 거. 거기서도 네. 그 토론하셨죠. 네. 거기 원장님이 이제 여기 방송 김민석 고정 출연자이기 원장님 때문에.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야기했던 핵심하고 오늘 최순실 판결의 핵심하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언가요? 어쨌건 간에 이재용 판결은 무지하게 잘못된 거죠. 이재용 판결은 저는 이거는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제가 그 정도로 좀 분노했었고요. 오늘 판결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삼성에게는 약체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롯데 신동빈은 법정 구속인데 어떻게 실형. 보나 네. 지금 실형인데 이재용은 지금 우리 예상으로는 그냥 잠시 외출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판결에서 제가 제일 삼성의 약체를 보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3자 뇌물수수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또 영재센터 이 부분을 제3자 뇌물로 보면서 무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법률상의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이제 교회나 무슨 뭐 사찰이나 이런 데 헌금을 내는 거하고요.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뇌물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재단을 만드는 거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분이 그걸 구분을 안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무죄로 해줬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삼성을 봐준 거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갑자기 삼성 비리 추격자 하시는 역할을 보면은 그게 오히려 정권은 유한하잖아요. 이명박의 비리나 박근혜의 비리나 임기 지나가면 끝인 거고 요즘에 이명박 씨 보고 있으면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표정이나 이런 그 올림픽 관련한 행사에 나타날 때 보니까. 초조하죠. 네. 도간에 든 쥐 같은 표정이죠. 불과 10여 년 전에 의원님이 정계를 은퇴할 만큼 하고 싶을 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진짜 화무 11홍이 딱 들어맞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삼성은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영원한 왕조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무슨 진보 정당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분들도 아니고 제도권 정당의 보통 제1야당 아니면 여당인 정당에 소속돼 있는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삼성에 대해서 계속 특히 금산분리 같은 거 주장하시고 삼성 이슈만 나오면은 무조건 인터뷰 대상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느끼신 게 삼성의 일상에 대한 역시 삼성은 높구나. 즐기죠. 즐겨요. 제가 이거 추적 시작한 게 95년이거든요. 경제부 기자 시절에. 그 당시에 BW 전환사채의 편법 승계 그렇죠. 문제 네, 그거부터 맞습니다. 시작을 한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삼성이 그 법무실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편법 승계라든가 재산 상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금을 안 내보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목적이. 근데 그게 20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제 이것도 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승계를 한 건데 그거를 법원에서 이번에 인정을 안 한 거죠. 일본 최순실 1심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토론에 나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판 시대를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과 판사의 그 유착. 그러니까 일부 그런 판사들이 진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지속적으로 무섭게
학연 지연 따져가지고요. 공을 들이는 판사들이 있죠. 국회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처음에 국회 들어왔을 때요. 심지어는 삼성전자 홍보실에 근무하던 사람이 어느 모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었어요. 위장 취업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의 모든 그 정보를 빼낸 저한테 들켜가지고 결국은 그 명단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보좌관으로 있는 명단이 넘어와갖고 제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잘렸어요. 그런 사건까지 있었고요. 그 뒤로도 뭐 그 삼성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을 찾는 그 실력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다스라는 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삼성이 알고 있었던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최순실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먼저 접근을 해서 거길 구워 삶아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국민연금이 그 개입된 그 합병 건도 그 삼성이 그러한 것을 노리고 간접적으로 다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흐물흐물하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 법원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이 맥을 끊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과거 20년 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 20년 전에는 아마 이런 행동이 됐으면 다 무죄로 또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절반은 유죄, 절반은 무죄. 요 정도까지 지금 이제 많이 왔네요. 네. 그러니까 흡족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재용 판결은 너무 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용서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다 그게 저는 촛불의 힘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 분 어떤 자금을 보냈다는 건 누가 결제했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독일로 보낸 자금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결제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돼서 지금까지 누가 결제했는지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문제가 되고 나서 검찰 조사가 바로 시작했고 검찰 조사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까? 우선 조사를 잘 받고 자, 엉뚱한 답변 하시지 말고요. 경영에 책임이 있죠.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네, 있습니다.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이 누가 결제했는지도 지금 모릅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좀 비슷한 결인데 궁금했던 게 하나가요.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성인데 국회 그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법사위원장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것까지 하실 생각을 했어요? 왜 시켜줘요? 절실함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었죠. 어. 그러니까 BBK의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법사위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마음속에 그런 절실함이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천착하게 되고 한 우물만 계속 파게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곧 상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가장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요. 제가 어느 날 법조문을 이렇게 보는데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그 법조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명령 복종?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야, 어떻게 대한민국 법에 이런 명령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나? 군대도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옆에 변호사 출신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이래요. 아, 우리는 달달달달 외웠던 거라서 이게 전혀 감이 없네. 그런데 박영선 의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네. 제가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거를 법을 냈어요. 고쳐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주성령 간사를 설득했어요. 주성령 간사가 제 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제가. 경찰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명령 복종이란 단어를 드러내주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이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중에서 수사 개시권을 주는 거. 거기까지 제가 하고 나왔죠. 그 뒤로 지금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 출신도 아닌데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단추를 꼈다. 오히려 단추를. 오히려 법조인이 아니라서 아니라서. 볼 수 있었던 맞아요. 문장이죠. 네, 네.
맞아요. 이제 국방위원회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군인 출신이 가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문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관점이신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원님 인터뷰를 하려고 보니까 아 맞아 법사위원장인데 굉장히 특이한 이력인 거잖아요. 법조인도 아니고 여성인데다가 그 완고한 사회에서 2년 하신 거예요 그때? 2년 했죠. 네, 그러니까 2년 정도를 하셨다는 건 대단하네요. 간사 2년, 그러니까 법사위원 2년, 간사 2년, 법사위원장 2년. 지금도 그럼 법사위에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은 기재에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선 엄청 출세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만 간다는 그 상임위가 몇 개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교육 관련한 거, 복지 관련한 거. 왜냐하면 제가 경제부 기자로서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 또 뭐 서울시장 이명박, 전 다 인정해요. 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아주 5년 동안 정말 고생했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좀 뭐 따로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의 그 뭔가가 뒤집혔을 때 타겟이 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박영선 의원, 정봉주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때 정치계 떠나려고 그러셨죠. 네.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초선을 하고 2007년도에 대선에서 왕창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치권이라는 데가 어떻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로 제가 짐 싸고 나오려고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검찰 때문에 제가 못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외국으로 이제 그냥 좀 나도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티켓팅을 했는데 공항에 있는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이런 말 사실은 해주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그냥 기자 시절에 내가 신세도 지고 그랬으니까 얘기해 준다 그러면서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무슨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이 사람이 출국하면 알려달라. 그게 블랙리스트죠 사실은. 근데 블랙리스트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출근만 아닐 뿐이지 블랙리스트죠. 네. 그래서 이럴 땐 안 나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쭉 경험을 해봤는데 이럴 때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기는 모르지만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더라. 그 나가는 그렇죠. 그 순간에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더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안에서 싸우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 가는 걸 포기했거든요. 근데 외국 가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 있었더니 뭐 자꾸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저더러 구로에 출마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원래 비례대표 하시면서는 초선 비례대표 하고 나면 제3부터는 지역구를 하나 찍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셨어요? 전 안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거의 로또 하나 맞으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구로라는 지역구가요. 네. 왜 한 자리가 비어 있었냐면요. 강금실 장관님을 거기 공천을 줄 예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금실 장관께서 출마 안 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구가 비어 있었죠. 마지막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당에서 이 지역구가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저더러 거기를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끝까지. 내가 무슨 지금 검찰하고 싸워야지 무슨 출마를 하냐. 응? 그랬는데 김원기 국회의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봐 그러더니 이럴 때일수록 나가야 되는 거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도 사실은 그렇게 의장님이 굉장히 감사하지만 진짜 이게 내가 나가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함세웅 신부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강릉에 피정가 있으신데 신부님 5분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제 얘기가 나왔대요. 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 박영선 의원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보자. 신부님 5분이. 그랬는데 결론은 출마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박영선이 병날 거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하셨더라고 저한테. 출마하라고. 근데 함세웅 신부님이 무슨 당에서 제가 구로에 나가라고 그러는 걸 알고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고 전화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제가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부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제가 2008년도 18대 국회의 마지막 공천자예요. 민주당. 그리고 그날이 이제 3월 22일이었고요. 토요일 날 공천을 받았고 3월 23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함세웅 신부님한테 저 이제 출마합니다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신부님이 이제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내일이 부활절인데 구로동에서 가장 큰 성당을 가라. 그러면 그 성당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지 않겠냐. 딱 이 말씀을 끝으로 그냥 내가 기도 많이 할게. 그래서 제가 3월 23일 날 아침에 그 아직 출마 등록도 안 했는데 제일 큰 성당이 어딘지를 찾아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성당에서는 부활절 날 윷놀이를 하더라고요. 미사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 윷놀이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 성당 분들이 왜 왔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여기 출마를 한다고 말을 하기가 힘든 게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랬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도 얼굴 알려진 사람은 훨씬 유리하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MBC에 있었던 것, 그리고 MB와 싸웠다는 것, 또 제가 재벌 개혁을 외치면서 금산 분리법을 통과시켰다는 그렇죠.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돼가지고요. 제가 딱 보름 선거 운동 했는데요. 첫 주는 명함을 나눠드리면 여기 왜 오셨어요? 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주가 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힘내세요. 찍어드릴게요. BBK 뭐 막 이러시더라고요. 신도림역 막 역 같은 데서.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뭐 당선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때 뭐 서울 시내의 민주당 의원들 다 떨어질 때니까요. 맞죠. 그런데 제가 그래도 끝까지 한 가지 고집을 피운 거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뉴타운 공약을 했어요. 맞죠.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네,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뉴타운 바람 불 때거든요. 저는 근데 그 공약을 끝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MB 따라가기 하는 거 싫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뉴타운 공약한다 그래서 MB가 무슨 저 이쁘다고 뉴타운 해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세 번째는 저하고 뉴타운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공약을 안 했죠. 근데 구로는 뉴타운 하기 참 좋은 동네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뉴타운 공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MB와 오세훈 시장이 한. 그런데 그 공약을 끝끝내 지키지 못했죠. 가리봉동 쪽. 네.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되셔가지고 지금까지 내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지금이 이제 박원순 시장과의 진검승부가 아닌가 싶어요. 당시에 뭔가 좀 왜곡된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하시고. 네. 어쨌든 간에 BBK와 MB 이 생각이 나고요. 의원님 하면 지금 키워드로 사실은 우리 같은 방송 스타일 같으면은 질문지 안 만들어도 돼요. 박영선 의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 BBK, 그 다음에 삼성, 다음에 저는 높게 보는 게 법사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흑역사로 이따 말할 세월호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흑역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방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월호에 대한 최소한 진상규명 이것만큼은 그럼요. 끝내보자 한번 네. 생각 갖고 있는데 박영선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저한테도 약간 롤모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뭐 정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아마 원내대표도 하셨고 비대위원장도 하셨을 시기예요. 그때가. 네. 근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이현구였습니다. 네. 두 사람의 어떤 협상 끝에 그 유민 아빠 같은 사람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오빠의 친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2012년 상황이었으면요. 아마 그럽시다. 성사시킵시다. 아마 이렇게 또 대답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또 보수들이 공격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딱 균형을 그러니까 두 발도 아니에요. 딱 삼발이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원했던 거죠. 2012년에 제가 정말 9월 달부터 거의 수행을 하다시피 해갖고 뭐 몇 개월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때는 우리 후보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거를. 근데 그 당시에는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요. 그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함이라든가 아니면 NLL 그게 큰 이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천안함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일정을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반대했냐면 거기 가면 함정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가지 말자고 제가 그랬는데 이제 후보가 그냥 가셨죠.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NLL 문제도요. 저는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려면은요.
그 NLL 나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서 난 잘 모른다 이렇게 끊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후보가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 대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대신 얘기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설사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후보님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그냥 후보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놔두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고서 선거 지고 나서는 또 많이 후회했죠. 후회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후보님의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2012년에 선거 지고서 이거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 외연 확장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저는 이게 신의 한 수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박영선 의원님의 서울시장 출마도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충분히 해명이 되셨고요. 예. 친문 인정? 이게 나라냐? 절규와 인동의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망과 미래를 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지금 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대한민국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문재인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국민들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슴 뛰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공정한 나라, 그 주인공 국민 여러분과 함께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저 뒤에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사실은 박영선 의원님의 여러 가지 전공이 있어요. 국회 생활을 거의 한 15년 가까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름대로 전공이 있는데 제일 제가 떠오르는 건 역시 삼성 문제. 이름하여 우리들이 삼성 저격수라고 표현했더니 바로 의원실에서 답장이 날라왔어요. 그렇게 부르는 거 싫다. 같이 중립적인 걸로 부르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저격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바뀐 이름이 삼성 비리 추격자. 좀 이상해. 삼성 전문가 이렇게 해주세요. 김어준 공장장은 삼성 전문가 이렇게 거기는 뉴스 공장이잖아요. 우린 방송 공장이니까. 자, 어쨌건 간에 그러면 이제 이재용 2심 판결도 있고요. 그게 곁들여서 며칠 만에 지금 최순실의 1심 판결도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막 복잡한 법리를 들이대면 애청자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고 이미 종편에서 다 나갔어요. 케이블 TV에서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재용 판결과 오늘 그 무슨 토론회 나오고 오셨죠? 네. 그 민주연구원에서 하는 거. 거기서도 그 토론하셨죠. 네. 거기 원장님이 이제 여기 방송 김민석 출연자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이야기했던 핵심하고 오늘 최순실 판결의 핵심하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언가요? 어쨌건 간에 이재용 판결은 무죄가 잘못된 거죠. 이재용 판결은 저는 이거는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제가 그 정도로 좀 분노했었고요. 오늘 판결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삼성에게는 약체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신동빈은 법정 구속인데 어떻게 실형. 보면 네. 지금 실형인데 이재용은 지금 우리 예상으로는 그냥 잠시 외출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판결에서 제가 제일 삼성의 약체를 보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3자 뇌물수수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또 영재센터 이 부분을 제3자 뇌물로 보면서 무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법률상의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이제 교회나 무슨 뭐 사찰이나 이런 데 헌금을 내는 거하고요.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뇌물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재단을 만드는 거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분이 그걸 구분을 안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무죄로 해줬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삼성을 봐준 거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갑자기 삼성 비리 추격자 하시는 역할을 보면은 그게 오히려
정권은 유한하잖아요. 이명박의 비리나 박근혜의 비리나 임기 지나가면 끝인 거고 요즘에 이명박 씨 보고 있으면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표정이나 이런 그 올림픽 관련한 행사에 나타날 때 보니까 초조하죠. 네. 도간에 든 쥐 같은 표정이죠. 불과 10여 년 전에 의원님이 정계를 은퇴할 만큼 하고 싶을 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진짜 화무 11홍이 딱 들어맞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삼성은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영원한 왕조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무슨 진보 정당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분들도 아니고 제도권 정당의 보통 제1야당 아니면 여당인 정당에 소속돼 있는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삼성에 대해서 계속 특히 금산분리 같은 거 주장하시고 삼성 이슈만 나오면은 무조건 인터뷰 대상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느끼신 게 삼성의 위상에 대한 역시 삼성은 높구나. 즐기죠. 즐겨요. 제가 이거 추적 시작한 게 95년이거든요. 경제부 기자 시절에. 그 당시에 BW 전환사채의 편법 승계 문제 그렇죠. 네, 그거부터 맞습니다. 시작을 한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삼성이 그 법무실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편법 승계라든가 재산 상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금을 안 내보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목적이. 근데 그게 20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사람들은 계속해서 단식하고 막 이 분위기 속에 저도 의원님을 세월호 광장에서 굉장히 많이 뵀거든요. 그 집회에 막 나오시고 이런 걸 많이 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그때도 방송하고 있었으니까 박영선 의원이 우리들 표현이 그랬어요. 다 내줘버렸다. 그 의미 없는 특별법만 만들어진 것 같다 해서 이제 세월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역적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질문을 꼭 드리는 이유가 본인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꽤 여러 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곡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해명의 기회를 드릴게요. 그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 협상을 더 끌 수도 있었는데 제가 뭐가 제일 가슴이 아팠냐면요. 증거가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가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증거를 없애는 거를 제가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어지면 진실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거는 저의 양심이죠.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세월호 가족분들이 제일 화냈던 게 특검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죠. 사실은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은 그거는 잘 꾸려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가족을 포함해서 야당이 3명이 더 들어가게 과반을 넘어서 3명이 더 들어가게 협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3명이 더 들어가고 유가족이 들어가면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 부분은 원래는 협상용으로 들고 나갔던 거예요. 저희가. 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특검을 들고 나가서 특검은 안 받아줄 게 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특검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진상 규명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순서상으로는 특검이 나중이니까. 그래서 특검 부분은 합의가 안 될 게 뻔하니까 이 부분을 내주고 대신 진상조사위원회의 숫자를 우리가 많이 받자. 이게 협상 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협상 전략에서 상대가 이완구 그 원내대표가 그거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한 정도까지는 됐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것을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할 때 제가 직접 갔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여러 가지 국회 일정 이런 걸 생각해서 협상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직접 못 갔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달될 때 약간 사실관계가 좀 다르게 전달이 됐고 또 유가족들의 어떤 반응이 저한테 전달될 때도 조금 사실과 다르게 전달이 되면서 제가 사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는 굉장히 제 입장에선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고 제가 거기서 지금도 반성하고 좀 더 배웠다고 하면은 이런 마지막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소통하지 못한 점. 그것은 제가 아주 깊이 반성했죠.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자주는 못 뵙고 가끔 뵙는데요. 며칠 전에도 뵀어요. 총회 때 끝나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런데 이번 총회에 가서 이제 4.16 재단을 만드는 그런 총회였는데 처음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저도 이제는 마음이 놓이고 참 편하게 저녁을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녁 먹으면서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때 의원님이 협상했던 거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약간 그 부분은 뭐냐면은 네. 국정농단 때 나중에 밝혀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청와대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좀 음모론 비슷하게 궁금했던 거는 박영선 의원이 무슨 외압을 받은 게 아니냐. 아 그런 거 없었어요. 민주당 차원에서의 전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처음에 전략을 그렇게 세웠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완구 대표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요. 이완구 대표가 내 앞에서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허락받으면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허락을 받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무슨 외압도 없었고 오전에 비서실장으로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요. 2014년도가 제가 원내대표를 했을 때인데 이때 그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제 상대방이었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 앞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많이 걸었습니다. 네. 전화하시는 음성을 제가 한 절반 정도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영환 비망록에 나오는 지시사항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김경진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세월호 관련 건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막 유포되고 이 세월호의 시신을 구하는 것에 예산이 얼마 든다는 등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그 당시에 왕 실장으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무조건 실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조윤선 정무수석을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냥 전화 교환수 역할 정도밖에 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시를 하신 적이 없나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시신 인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시신을 인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발언은 취소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비망록에 있는 그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에 있는 그 제가 원내대표 하던 기간 동안에 비서실장님이라고 그 장자가 쓰여진 그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한 제 앞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화를 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이 사회의 원로로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다 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간혹 제 지시도 있을 겁니다. 네. 발언을 다시 번복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요. 이번에 아무튼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한테 이제는 다 이해한다고. 그 당시에 상황이 그거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그때 제가 했던 그 3명 더 많이 가는 협상, 그것이 굉장히 유효했었다는 것도 이제는 이해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이 이제 조금 풀렸습니다. 저쪽 세력들 보면은요, 그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은 뭐냐면 황전원 씨라고 있어요. 특조위원. 사실상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선거 출마한다고 또 깽판 치고 나갔다가 이번에 제2기 특조위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또 그 사람을 추천하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같이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어떻게 저분들은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뒤로 한참 뒤에 협상이 타결이 돼서 가동이 됐잖아요. 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박영선 의원이 처음에 합의했을 때 그 당시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됐으면 진실을 좀 더 많이 밝힐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증거가 사라진다는 거, 그 증거가 사라지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증거를 빨리 협상을 질질 계속 끌면서 증거가 사라지게끔 하는 그 양심을 그냥 제가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직선적으로 했다 그럴까 좀 이제 그런 반성이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받아들이신 만큼만 받아들이십시오. 이해가 됐다. 아니면 이해 안 됐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현실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담으로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뭐 흑역사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이 어떤 노선을 갈 때 누구랑 친하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은 친문이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비문이거나 또는 심한 경우는 반문이 되기도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워낙 잘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박영선은 뭐 비문이었어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정치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정치 인생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재명 시장처럼 하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돼야 내가 좋은 거니까 나는 친문이다, 이렇게. 그런 논리를 요즘에 아주 쌈박하게 개발하셨더라고요. 우리 의원님 어떠세요? 아니, 저더러 원조 친문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네. 진짜로 2012년 대선 끝나고 나서 언론을 뒤져보면은요. 제가 친문 좌장으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왜? 2012년 선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지 안 될지 50% 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절이어갖고 이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당에서도 한 몸이 돼서 뛰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비문이 되셨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사실 저처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005년도인데요. 2005년도에 민정수석 시절에 금산분리법 때문에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직접 찾아갔어요. 저벅저벅. 무슨 학교 동문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다음에 저하고도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왠지 저분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대통령 같은 동문 아니세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동문이라는 거는. 찾아가서 이거 좀 제대로 해달라고. 전해철 의원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 당시 자기가 민정비서관이었는데 굉장히 당돌하다고 생각했었대요.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오냐. 근데 저는 우군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당내에서도. 이 금산분리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의원들이 자꾸 내 앞에서는 다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고 나중에 실제로 보면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통과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OS를 치러 간 거예요. 청와대에. 그러고서 이제 저는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제 방에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꺾어보자. 성대모사 갑. 네. 비슷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그 금산분리법 자료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으시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서 2007년도 대선을 치렀을 때는 그때 정동영 후보 누구나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갖고요. 정말로 그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정말 서러운 선거를 치렀어요. 그래도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은 좀 우리한테 애틋한 마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간히 안부 전화 같은 것을 2-3번 하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왜 어려울 때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이렇게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거 지고 나서 2008년도에 제가 전화해서 이 BBK 관련 좀 여쭤볼 게 있다. 그래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감시가 하도 심해서 바깥에서 먹으면 혹시 또 무슨 오해를 받을까 봐 제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시켜가지고 그 BBK와 관련된 얘기도 주고받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이제 점점 이렇게 사연이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 이 박원순 시장과의 경선을 할 때도요. 사실상 문재인 그 당시에는 아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셨을 텐데 저한테 굉장히 애틋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지금 다 박영선은 그냥 그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만나서 또 직접 해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2012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012년엔 3선 국회의원이었고 문재인 의원은 초선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더러 방에 오라고 그러셔서 갔어요. 그랬더니 약간 언짢으시면서 이래요. 아니 왜 이 당은 당이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더러 대통령 후보를 나가라 그래놓고는 아무도 안 도와주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지. 네. 그러면서 저더러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언제 도와주냐. 당장 내일부터 도와달라. 그래서 이게요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시라고. 타이밍이 있다고.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한두 달 있다가 손석희 시선 집중에 나가서 제가 문재인 후보 도와드린다고 밝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하고 2012년 대선 끝날 때까지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2012년 대선을 딱 지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것은 외연 확장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2%로 또 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씀도 드렸죠. 대선 끝나고서 이제 힘드신 시기였는데 제가 같은 대학교 경희대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문이 옆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계속 비판도 받고 또 저 때문에 더 많이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또 제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떨어져서 필요하실 때마다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후부터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 나가셨을 때도 저는 막 앞에서 도와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박지원 대표하고 뭐 법사위에서 박람맨이 어쩌니 해도 제가 박지원 대표한테 저는 문재인 후보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박지원 대표님을 앞에서는 못 도와드린다. 내가 이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무 역할도 안 했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되신 후에도 그 당대표 하시면서 굉장히 출렁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당대표를 내려놓으셨잖아요. 그 공천을 앞두고 2016년 총선에서. 예. 그때도 그만두시기 얼마 전에 저를 보자고 하시더니 저한테 비대위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번 비대위원은 제 역량으로 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 왜 상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사람이 바로 김종인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이런 지점도 있어요. 국민의당 막 분당 탈당 사태가 나고 그랬을 때 박영선 의원이 주저앉는다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나가지 않음으로써 이게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마지막에 거대한 인물 하나는 박영선이 나갈 거야 이런 예측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더 이상의 사태를 본인이 막아주신 건 맞고요. 이제 이 얘기가 오늘 이야기 좀 핵심은 아닌데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뭐 비문으로 보이거나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끝나고 나면 완전히 제가 친문의 가장 핵심으로 언론에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당대표를 하시면서 제가 그 당대표 하실 때도 저한테 인재영입 위원장을 좀 해달라 뭐 이런저런 말씀은 이미 있으셨는데 제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문재인의 3선 중에 하나가 될 뻔했어요. 3선. 3절 이것처럼. 그러니까 그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입방아에 오르기 쉬운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안 했거든요. 안 하고 나니까 자꾸 무슨 저를 이제 비문처럼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그게 막 일종의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의 또 창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평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막 이미지화가 돼서 그냥 그 사람이 이미지 고착화돼 버리는. 근데 실제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영선 의원 사이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보면 실제로 되게 가까운데 언론에서 계속 싸우는 만들어지고 것처럼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2017년 대선 때도요. 제가 이제 막판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후보님을 거의 다 수행을 하면서 다녔는데 저한테 후보님이 그러시더라고. 밥 먹다 말고 박영선 의원이 무슨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막판에 와서 히든카드처럼 도와주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의회 소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유세 현장에 나가면요. 자기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이어도 얼굴 모르는 사람 많잖아. 근데 유명한 사람 한 번 딱 나타나고 마이크 잡아주면 관중 동원 효과도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선거는 계속 출렁출렁거리잖아요, 이게. 네. 이 출렁거릴 때 히든카드를 2-3개 정도 반드시 쥐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 출렁거릴 때 그 출렁거림을 막지 못하면 거기서 쭉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진 이유도 그런 거죠. 히든카드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패를 하나씩 냈었을 때는. 보여줄 게 그렇죠. 없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그 히든 카드를 몇 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무슨 뭐 예를 들면 계산된 전략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런 어떤 위기 국면을 다른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나는 사실상 아니지 원래 친문이었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비밀 친문이었다. 그래서 비문. 비밀 친문. 그렇군요. 비밀 친문, 비문. 근데 이제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문팬. 요즘엔 문파라고 하죠. 문파. 그분들은 이제 만나뵈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때 우리 달림을 갖다가 힘들게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막 뭐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거는 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 입장에 생각하면 저도 미안한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제 입장에서 아니면 또 선거의 어떤 큰 판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2012년 이후부터 나의 롤은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다. 이거에 저는 충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인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계속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건 네. 다시 말씀이지만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아무 말씀하셔봐야 그건 변명밖에 안 드릴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죠. TV에 뭐 몇 인치가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식이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 친문이던 분들이 아무리 문재인 조화를 외쳐봐야 효과 없을 때 저 사람 친문은 아닌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되게 좋아하네 뭐 이렇게 하면 생기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서 진짜 중요한 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 시장의 스탠스는 내가 보기에 천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마침 남북한 관계에 있어갖고 그럼요. 현재 네. 야당들이 말도 안 되게 남북관계 비판하는 거랑 정말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잘 되게끔 같은 당에 있지만 어떤 또 다른 어떤 세력이랄까 그 어떤 힘으로써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장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치적 역량이랄까 비중이 있는 분들이 한 말씀 하시는 건 훨씬 도움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번도 나를 세우지 않았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한 번도 나를 세우지 않은 분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실제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됐을까? 저는 그런 반문을 던지고 싶고요. 반문이시네. 그리고 예를 들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금 쓴소리를 했지만 그 쓴소리를 할 때는 하는 거고 몸이 부서져라 열정적으로 도와줘갖고 그 열정이 결국은 어떤 대통령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1%의 에너지가 됐으면 저는 그 1%의 에너지에도 저는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소야대 이런 국면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저 선거 때 대선 때 그 박영선 의원이 유세하고 다니시면서 했던 연설도 여러 번 봤거든요. 연설 잘하는 여성 정치인들 중에 이제 몇 안 되는 분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돼요.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사람들이 박영선이 언제 비문이었나 다 잊어버릴 때쯤에 괜히 우리가 꺼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니 사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독재 정권을 빼고 이 정도의 국민적으로 그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박영선 의원님이 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가장 시급하게 느꼈다고 하는 외연 확장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몇 %의 비율로 공헌을 했는지는 따지기 전에
일단 그거에 대한 목표는 확실히 이루어진 거나요? 저는 이번 남북 관계에서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